언어의 어려움과, 언어적 어려움과 문화적 간격,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의 혼란도의 상태고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도 입국 난민 자녀의 경우에는 더욱 다릅니다. 언어 문화적 문제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려운 반면에 그 아이들은 아주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에겐 국가적 사회적 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자라다가 해외에서 국제학교 다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대부분의 활발한 외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한준모인대를 아시죠? 아까 자꾸 언급됐던 그 제한준모인대, 저도 준모인대 회원이고요. 국내 최초의 난민 공동체이고 제한준모인대는 2002년대부터 인권 문화 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시민사회와 방글라데시 혹은 준모 민족의 문화적 소통과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4월의 준모족 설날축제 모이사비 축제는 김포시 양천 5배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 여기 참석하는 분들 중에서 모이사비 축제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주최하는 준모인들이 전통 의상과 전통 문화 공연 그리고 전통 음식 나눔 등을 김포시의 문화 다양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시뿐만 아니라 가까운 서울과 지방 곳곳에서 모이사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김포시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며 김포시민의 허세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 큰 잔치와 양천, 아까 얘기했던 준모분들이 사는 지역 양천5에 오라니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큰 축제인데 그 축제에 매번 준모분들이 참가하고 그리고 지역 안전을 위해서 제한준모인대 활동가들이 김포 경찰서와 경찰들과 함께 안전 외군 자율방공제 활동에 참가하여 시민의 책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 김포 경찰서 의사과에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에 거주하는 준모 난민은 비록 9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 역량은 매우 컸다고 제가 생각하고 저희 난민들 90명에 불과하지만 여기 역량이 왜 컸다고 생각하냐면 난민들은 여러 나라 준모난들은 특히 여러 나라에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고요. 스리랑카 또 태국 인도 여러 나라 거쳐서 오다 보니까 언어 실력 여러 가지 문화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김포시 역사에서도 참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준모연대 90명 안에서 이렇게 김포시 모의국인 2만 명에 대한 거의 5개 나라의 언어를 통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미얀마, 스리랑카, 힌디, 네팔어, 또 영어 이런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시역사에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 한 바 있었더라고요. 난민은 새로운 국가로 보따리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다. 또 그럼 뭐를 가져가나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깊은 지식 등 다양한 것이 그곳에 없는 것이 또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은 난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저기 난민들이 또 새로운 국가에 가서 여전히 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어느 때 난민들이 그곳에 새로운 국가에 새로운 자원으로 새로운 국민으로 더 나은 국민으로 변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고요. 또 아주 잘 돼 있는 아주 공정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그 난민들이 그곳에 재정착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포시에도 아마 그런 날 올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우리 로렌 씨를 통해서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지만 무엇이 옳다,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정황영 의원님의 추진 배경,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의원 정황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을 좀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또 갖고 있는 생활 경험, 문화, 견해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양한 해석을 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주관적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 바탕의 근거는 김포시 의원입니다. 그래서 김포라는 부분들, 김포시 의원이라는 부분들, 조례라는 이런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평화도시 김포를 꿈꾼다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화면의 그림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직자분들은 저 그림이 금방 눈에 익을 겁니다. 아마 요지선 분들은 저게 뭐지? 할 거고요. 이따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난민 조례라는 부분에서 저 역시 그랬고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있습니다. 난민이 뭐지? 김포시에 난민이 사나? 부터 시작을 해서 왜 난민 조례를 김포시에서 해야 하지? 이런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조례를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 의견들을 들을 때마다 이 의견 들을 때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소개됐다가 저기에 소개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균형의 어려움은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난민이라는 두 글자가 갖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실험성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그렇지만은 수십 년 전에 우리 스스로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의 기억을 되살려내면서 이 지역사회 이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러한 나름대로의 견해 속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례 제정 과정의 주요 쟁점을 보면요. 조례 여기서는 이견, 다른 의견 부분들을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건 OX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도 의회 상임위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다 일리가 있고 그럴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방향이 조금이라도 방해에 낫지 않겠는가 해서 나아가는 실제로 의원님들이 보통 조례를 할 때는 김포시 의원님들 굉장히 수용성이 높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같이 공감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해서 합의해서 통과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알리게 좀 고집을 펴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으로 제기되는 그 문제점들이 어떤 이견이 있었는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난민법의 개념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난민이란 용어, 난민 인정자도 있고 난민 신청자도 있고 있는데 가장 좀 보수적인 견해는 난민 인정자의 한정에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초반에 동의했다가 실제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는데 만약에 난민 인정자에 국한되어 버리면은 실제로 이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난민이라는 두 글자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함축적 의미를 좀 더 주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진보적으로 열린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이런 부분에 좀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다문화, 괄호 안에 나옵니다만 기존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옥상옥이 두거나 아니면은 특혜 시비가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따 토론 자료집에서 아마 토론으로 나섰던 분들이 의견에 상세히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견해를 실었기 때문에 굳이 또 다른 설명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죠. 자, 조례 제정과 법령의 상호관계. 우리나라는 조례가 상위법 안에서만 이렇게 맴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가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하나의 쌓이고 쌓여서 법이 된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로 아직도 우리는 지방자치 2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조례가 법령의 하위 개념으로서 강력한 중앙집권의 컨트롤 아래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례 제정할 때 가장 그 상위법이 뭔가, 보법이 뭔가 이게 항상 먼저 살펴야 하는 그런 서글픈 현실. 이걸 서글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것도 언젠가는 바꾸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봅니다만은 일단 현실이다 보니까 난민법 제4장에서 처우 대상을 난민 인정자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 난민 개념 적용, 아까 말한 난민 신청자나 기타 난민에 관계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분들까지 포괄시키는 부분들이 상위법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불가피한 의견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과연 적정한 사업인가? 실제로 난민법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결국 이것은 국가 주도 사무이시 지자체에서 특히 광역도 아니고 기초 단위에서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는 이 난민법의 분량을 너무나 뛰어넘는 것이고 조례의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부분들 이게 이제 난민법 제30조의 2항을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 관계법령의 정비, 관계부처 등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주셔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유일하게 좀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2항의 범위에서 우리가 조례도 영역이 다뤄져야 한다. 이런 논리였던 것이죠. 네, 하나 더 넘어가 보죠. 김포시 난민현황, 김포시는 준모인들이 대부분이죠. 아까 우리 로넬 씨가 얘기했던 부분들 그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기록을 보니까는 77명이 현재 난민 인정자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넘어가 보고요. 자, 그럼에도 김포시 난민지원조례 제정의의를 커다랗게 4가지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1번 국가 차원의 난민법 제정에 이어 기초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토론 자료에 보면 아시아 최초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정되는 난민지원조례는 실제적 생활 단위인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국제 인권 분야에 눈을 돌리게 된 물꼬를 트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 광역 이 단체란 말보다도 전 김두관 전 우리 장관이 계십니다만은 지방정부란 용어가 적절한 용어란 말씀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결국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는 상위와 하위의 개념이 아니라 대등한 상호 협조관계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고 지방정부의 영역에서 감당 못하는 걸 중앙정부가 보조해주는 이런 상호 보완적 개념이지 종속과 어떤 예속의 그런 관계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령에 예속되어 있는 조례 제정범위도 경계선을 자꾸 넘어서려는 시도와 몸짓이 지방자치 단위에서도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난민법 제정에 이어서 조례가 나온다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넓히는 그림에서도 실제적 생활 단위에 연관시켜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십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거든요. 국제사회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을 이제 우리는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 그리고 만주, 간도,
유럽, 하와이, 멕시코 사탕수갑으로 전전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바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투영을 보면서 우리의 아픈 기억을 다시 이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치유하는, 그래서 백범일제 김구 선생이 이야기했던가요? 문화적 자부심이 있고 국제사회에 같이 열린 민족주의에 나가는 그러한 부분의 계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번에 이미 김포 지역은 다문화 사회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16,000명이고요. 여기에 탈북민이 490명 정도 되고요. 사할린에서 귀국한 사할린 어르신들이 260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난민은 어떻게 보면 비중은 전체에서 0.00 몇 프로에 불과하지만 이 자체를 한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결정적 2%를 채우는 그러한 다문화 사회의 완성판이 되는 최종적인 하나의 디딤돌에 벽돌 한 장을 얹어놓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런 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이런 성공적 사례가 되면 다소 시행착오에서 조금의 차고가 있더라도 그 사례 자체가 각 지방정부에 뭔가 우리의 선진적인 인권도시로서 평화도시에서 경험을 공유해 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김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번째, 글자가 아래로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지로 나옵니다만 올해 김포에서 평화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따 잠깐 보겠습니다만 난민조례는 평화시 조례의 완성을 나아가는 하나의 또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평화하면 남북관계만 상정합니다만 아까 타이틀을 얘기했었죠. 생활평화의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다문화 갈등, 도농복합 갈등, 아니면 빈부 갈등, 이러한 부분들을 커다랗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생활평화 시대를 김포가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포는 대한민국을 들여다보는 창이라고 감히 얘기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목표의 다양성, 사진은 사할린 어르신들이 합창 발표를 한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사할린 어르신들은 절을 가보지 못한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계사를 한번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조계사를 봤다면 굉장히 신기하시고, 아, 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그런 장면입니다. 넘어가고요. 역사문화적 경험, 김포는 한강하구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국 주도권의 가축장이었고요. 고려시대 때는 병란도 시대, 예성강 전성시대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 상인들이 드나들고 세계 각지 무역 상인들이 와서 여기서 서로 거래를 하고, 글자 그대로 그때가 다문화 사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세 침탈, 전쟁과 분단으로 김포 지역 사회 자체가 닫힌 사회가 되어버리고 한강이 잊혀져 버리고, 한강에 여기 오른쪽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글자가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조강이라는 명칭이 김포 분들이 이제 조강이라는 이름은 어느 정도 익숙해 가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은 아직까지 생소하죠. 조상 조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강, 모든 것을 깨닫는 강. 그러니까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부터 서해 끝자락까지를 김포 조상들은 조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기봉 바로 왼쪽에 마을 이름이 조강리고요. 거기에 조강포라는 조강 나루터가 있고, 애기봉 건너 북한 땅도 역시 명칭이 조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조강이를 갖고 있는 이름은 껴안는다, 포용한다, 함께 아우른다는 그러한 스토리의 무진장한 창고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봐야 할 사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왼쪽에 황포도 빼고요. 조강을 드나들던 오른쪽 사진은 아까 첫 화면에 봤었죠. 조강포의 옛 풍경입니다. 1945년도에. 지금은 흔적도 없이 많이 사라져버렸죠. 넘어가보죠. 그 다음에 지정한 특수성, 휴전선이 없는 지역이다. 이건 뭐 내용을 보시면은 휴전협정 1조에 휴전선이 없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배들이 마음대로 드날 수 있게끔. 첨부한 지도가 왼쪽인데 자세히 보면 김포는 파주에서부터 휴전선이 시작되고요. 이쪽은 휴전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은 한강하고 중립지역이라는 용어가 좀 눈에 띕니다만은, 그래서 언젠가 이것이 휴전선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휴전협정의 문구 자체가 실효성이 있고 살아 움직이고 남북이 함께 오가는 평화 자유지역들에서 김포가 새롭게 조명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 근거 문구다, 이런 생각을 봅니다. 넘어가 보죠.
생활평화 시대를 열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김포시 우리 동료 의원들 계십니다만은 난민 지원조례만 뚝 띄어서 보지 말자는 거죠. 어떤 조례도 역사성이 있고 배경이 있고 시대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정신의 출발점을 저는 2011년 9월 30일 김포시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좀 바라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문화는 용어가 굉장히 생경했죠. 지금은 일상적인 친숙한 용어가 됐죠. 우리 지금 난민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아직까지는 생소하게 받아들입니다만은 아마 머지않아 난민도 우리 이웃이라는 용어와 똑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겠는가, 그런 시대를 꿈꿔봅니다. 그리고 올해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가 통과가 됐죠. 이따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할린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 6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난민지원조례, 이런 일련의 맥락 속에서 김포시가 국제적 생활평화문화도시 주관은 최종적인 토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딱 띄워놓는 게 아니라 김포가 나가야 할 부분들, 조강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 역사적 개념, 그 다음에 병난도 예성당 시대를 꿈꾸는 그러한 열린 사회로 나가는 그러한 웅대한 꿈을 갖고 세계를 향해서 나름대로 우리는 팔을 벌려야 한다. 그것을 중앙정부에 맡길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이런 걸 감당하는 부분에 선례를 남겨오면서 그야말로 지방 분권 시대를 여는 그러한 교도부 역할이 김포에서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 5월달에 제정됐죠. 2조에 보면요, 인종, 문화,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정신 함양을 통해 이미 저는 여기에서 난민지원조례의 태동 배경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넘어가 볼까요? 3조에 1. 자유평등 생명 상생의 가치를 존중한 도시. 2번 넘어가고요. 3번 평화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평화문화 사업. 5번에 다문화 갈등, 지역발전 경찰 등 지역 내 다양한 분쟁 활동을 해소하는 도시. 6번에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도시간 협력. 7번에 평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접목되는 도시. 이 속에서 난민지원조례는 결국 평화문화도시의 완성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넘어가 보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난민 용어 대신 자기 이름으로 조강에서 하나 되자. 아까 말한 지금은 사라진 조강포의 그림인데요. 여기 좀 흐릿해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강포에 살고 계신 어른들의 기억을 떠올려서 각 마을마다 밑에다가 이름을 써놨습니다. 여기는 누구네 집, 여기 김하구영의 집, 여기는 박아무개네 집, 막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놨거든요. 언젠가는 조강포 마을이 복원이 됩니다만, 저는 이 조강포 마을을 김포로 상징했을 때 난민, 다문화, 사할린 이름보다도 자기의 이름을 문패에 달고 각 가구가 하나하나 되면서 김포를 아우르는 거대한 나름대로의 각자가 작은 주축들이 되는 그러한 꿈을 꿔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이 발제를 바탕으로 해서 토론회를 할 텐데요. 우리 소창록 교수님과 토론자들이 다 같이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네, 다 같이 지금 앞으로 나오시죠. 그 동안에 중간에 오신 손님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UNHCR에서 이 난민 보호팀의 변창기 선생님 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네, 박민현 선생님과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우리 서창록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서창록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교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휴먼아시아라는 종교의 대표를 맡고 있고, UN 인권위사회 자문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정광용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난민 지원을 위한 난민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에 과장을 맡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그 난민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 휴먼아시아 전체가 난민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깊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김두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비해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제도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너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난민법도 물론 통과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마 제 생각에 한국에 있는 여러 종류의 소수자 중에서 가장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수자가 난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방 정부와 인권이라는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결의안으로 채택이 되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장위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리서치를 해서 이번 9월달에 유엔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고서에 의하면 지방 정부가 인권에 보통 인권을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주체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주체가 국가인데 지방 정부가 상당 부분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가 인권의 주체가 되는 그 단위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가 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김포시가 굉장히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인권을 선도하는 그런 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광영 의원님께서 김포시 난민 지원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 4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의견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지금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가 10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이신 오경수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뒤에 옆에 바로 호 변호사님들께서 분석했다는 강의 소장이니까 이번에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구성하는 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다른 분들하고 좀 중복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김포시와 의회에 난민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김포에서는 이 조례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고 많이 배웠고요. 이를테면 난민법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조금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역사회의 어떤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의 다문화 인권 정책을 개발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가장 큰 미션이죠.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이주민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난민에 대한 통계가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난민은 기타 외국인 이런 식으로밖에 분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경기도의 대부분 지자체의 난민 정책 자체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난민이 통계에 잡힙니다. 300분 정도가 시청자 포함해서 안산시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안산시 굉장히 선두적인 이주인정 선도 지자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분들께서는 난민법으로 인해서
난민분들이 이제 국민 복지 체계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받기도 한국에서는 힘들지만 인정을 받으신 이후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계시고 난민분들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경제적인 동기를 갖는 이주민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주 동기를 가지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조사 등등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분들 댁을 방문하고 같이 친교를 나누고 한 적이 꽤 적지 않은 있는데 상당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난민법으로 인해서 국가복지체계의 분들이 편입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 사각지대를 김포시와 의회가 선구적으로 메우려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런데 이런 조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한 지원 더하기 하나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까도 기사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상당히 만연해 있습니다. 난민에 대한. 저는 좀 그런 이 조례가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난민, 그 다음에 김포시의 주마분들을 비롯한 김포시 거주 난민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오해와 오인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필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네시아로 저는 여러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강의를 학교에 오셔서 강의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떤 책의 한 챕터를 같이 쓰기도 했고요. 근데 그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로네시아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 이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아까도 난민이 보따리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문화와 경험 이런 것도 함께 가지고 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런 식의 난민에 대한 온전한 인식이 이 지원의 과정에서 함께 지역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써본 것이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의 의미입니다. 지원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지원, 이렇게 선구적인 지원의 내용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의 올바른 함의는 이해와 교육, 저는 이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시나 시의회가 김포시가 남행 공동체에 뭔가 해주기보다는 상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소식 쪽에 보시면 꽤 5, 6년 됐습니다만 한국에 굉장히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인 미디어들입니다만 그네들이 재연하는 방식을 한번 쭉 검토해보고 저희가 조금 놀랐거든요. 태도는 굉장히 친절하고 우호적인데 내용에서는 굉장히 오인, 잘못 인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난민을 재연할 때 중마분들을 재연할 때 이렇게 나오고 무력한 독피자라든지 폭력적인 투사들 또는 소심한 생활인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는 또는 한민족의 과거의 모습들. 근데 저는 일부 맞는 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남의 중마분들의 제가 알고 있는 최소한 그리고 본인들이 한국 사회에 알려지고 싶은 모습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잡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만난 로넬과 그 친구들은 굉장히 가장 능동적인 정말 이네들이 하는 일의 목록을 쭉 보시면 인간은 한국의 시민단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적이었고요.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균형 잡힌 감각을 갖고 있어서 말이 좀 희한합니다만 한국에서 다문화 성명은 상당히 학생들이 주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네들이야말로 상당한 다문화의 전형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가슴이 따뜻한 우리들이 잊어버린 우리는 상당히 이성적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성과 감성에 아까 축하 공연 해주신 분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그
눈동자를 먼저 드셔보시고 그러한 것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단순히 도구적인 지원의 목록들로 내용을 쫙 채울 것이 아니고 이해와 교류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2013년에 세이브 칠드런에서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잖아요. 한국 거주 난민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하는 여기에 보면 그 연구진들이 향후 난민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를 제안하고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제 난민이 2세대, 3세대 계속 한국에서 정착해서 세대가 계속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태까지 가장 큰 난민의 요구가 취득권의 보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권, 문화권 등등의 권리의 목록이 확장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김포시 난민 조례를 보면 상당히 그런 것에서 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조문에만 있어서는 실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안산 경우에도 많이 들었거든요. 지역사회의 관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수적이거든요. 근데 이 조례 안에 보면 이런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협조, 관심 이것을 독려하거나 공모하는 내용은 조금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럴 때만 이 유방적으로 지원받는 사람이라는 또 부정적인 인식이 지원은 성공하지만 지역사회 통합은 실패하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아마 저는 지원센터 설립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재량상, 의무상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할 때. 이게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산들아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거의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도 상당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민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당사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게 이해와 교류라기보다는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난민은 그냥 지원 대상이고 김포시와 시의회, 시민사회는 지원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조금 어떻게든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으로는 지원센터는 기존의 김포의 외국주민지원센터라든지 상당히 쓸모있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난민 업무를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시고 새로 설립하는 센터는 난민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안산 같은 경우에 고려문화센터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서 김포보다 훨씬 많은 이주민 관련 지원 센터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고려문화센터는 이름 자체가 고려인들이 운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센터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조례가 의도하는 기능은 기존의 센터가 수행하고 남일분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문화센터는 신설하고 이런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선구적인 노력을 경력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 지금 공직자분들이 와 계시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심사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해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동석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난민조례 법에 대해서 노력을 높게 평가하시면서 난민지원법이 단순한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난민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이해와 교류를 통해서 바로잡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이신 홍길규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토론문에 좀 표현이 약간 거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쾌한 표현이 좀 있는데 제가 밤에 글을 쓰면 항상 이렇게 흥분해서 그렇게 쓰는데요. 표현을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말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왜 난민이냐, 왜 지역이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들에 답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뭘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책임감과 진정성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는 물론 이제 조문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고민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논의하는 과정은 숙제 어떤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되게 저도 봤는데 투자라는 표현을 했는데 공연이 좀 더 축제 분위기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소장님께서 난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인식이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한다. 단지 보통 사람인데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 특별한 상황을 어떻게든 고치거나 하는 혹은 특별한 상황으로 어떤 고통받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에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의의나 법적 근거에서 뭐 의의 부분은 뭐 앞에서 또 다 말씀을 해주셔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나 사실은 이제 그 한국전쟁 당시에 유엔 한국 재건 기구라든지 국제 유엔 한국 재건 기구라든지 국제 주최자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그런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런 지원들이 없었으면 사실 오늘 한국이 전쟁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는 뭔가 반다문화 얘기하고 민족주의 얘기하지만 실제 한국의 존재 근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비롯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근거 관련해서 이건 먼저 전문가 역시 관련된 문제인데요. 좋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법령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데 법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난민이라고 해서 꼭 난민법만 그 근거 법이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난민법 이전에 이미 비준 가입되어 있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 어떻게 보면 난민법보다 더 우선시해서 동의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난민과 관련된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 난민에게 적용되는 법령은 엄청 많다. 헌법에서부터.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근거 규정이다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가지지 않으면 난민법이라는 어떤 굉장히 협소한 법률 하나의 틀로서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난민에 대한 이해조차도 충분히 안 될 수 있고 또 지원에 대한 개념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번에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나중에 수정을 한다면 난민법에 따라서 한 조례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법, 기타 난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난민의 정의와 지원 대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이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요. 난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난민법 규정에 의한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상의 정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실제로 이제 종전에 있었던 국가 혹은 상주 국가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법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심각한 어떤 차이가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난민 협약상의 난민의 정의를 따르고 왜냐하면 이건 지원 대상과는 별개의 어떤 난민의 본래적인 의미,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국내법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고 오히려 대상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 문제입니다. 이게 난민이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민 신청자 포함을 하잖아요. 특히 난민 신청자인 경우에 더더군다나 구별이 되거든요. 부모가 난민 신청을 했으면 자녀는 난민 신청자가 아니거든요. 같이 신청을 하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같이 살다가 또 출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때그때 또 난민 신청을 또 해야 하냐. 아기 이제 지금 일주일 된 아기를 대리해가지고 부모가 난민 신청을 해야 하냐. 이 조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당연히 그 가족들, 난민법상의 어떤 가족결합의 원칙이라든지 비록 우리가 가입하진 않았지만 이주민 관련된 국제협약에서 가족의 어떤 보호를 중시하고 있는 이런 취지를 봤을 때 당연하게도 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 어떤 공공 서비스의 어떤 작용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또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도 보호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게 오히려 당장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또 이게 사실 불필요한 논란 가족이 되냐 안 되냐 또 이제 뭔가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이 오히려 소모적인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을 방지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그런 어떤 비용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적인 어떤 지역적인 이런 방식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난민 영어 지원 대상 상위법 위반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요. 그랬을 때 말씀드렸지만 그 30조 이항인가 약간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난민법의 30조 이항은 여러 근거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조례 근거 중에서 그 조례만을 근거로 해서 막 얘기될 건 아닌 것 같고요. 난민 협약상 당연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난민 같은 경우에 특히 난민을 주로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지역 차원의 어떤 난민 지원 보호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오히려 중앙보다도 더 많은 고민과 어떤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사례들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후에 좀 더 연구 조사를 해서 정말 풍부한 어떤 것이 가능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령 위반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의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체계상으로도 일단 난민 그 인정자의 처우에 관한 절인가에 들어와 있지만 표현 자체도 난민 인정자와 난민을 구분하는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 난민 인정자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30조 2항 자체로 그래서 어떤 그냥 법문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고 어떤 전체적인 법령 체계를 봤을 때 전혀 하자가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협약을 보더라도 난민들과 관련된 어떤 처우나 어떤 지원 보호 관련돼서는 난민 신청자와 난민을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물론 이제 좀 체류 자격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차이를 두는 경우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상위법령 위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원 내용 관련해서는 조례 안에서 이제 몇 가지 조항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의 지원이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는 혹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이 40페이지, 41페이지에 도표로 쫙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몇 가지 이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모든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그 표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지역 보면 지방자치 차원의 어떤 그런 공공 서비스나 행정 혜택 이런 표현들이 기존의 어떤 지방자치 단체의 어떤 조례나 이런 데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행정적인 혜택 이렇게 표현되는 게 과연 관례적으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서비스여야 한다. 모든 시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의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항의하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사실은 더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불로 예를 들면 공지가 떴어요. 가서 공공불로 신청하려는데 난민 우리 몰라요. 상부에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나 다 통해가지고 그 기존의 기초생활 그거 말고 몇 가지 사건을 통해가지고 그때 뭔가 달동네에다가도 복지 사각지대 우리가 해결해드립니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저 전화를 했어요. 이주화동 중에서 복지 사각지대 있는데 어떡하죠? 이주 쪽은 우리 모릅니다. 아니 모든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죠? 모른다니까 하고 딱 끝내요. 결국은 선언하는 것은 딱 선언까지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이 이건 물론 이제 법조문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공공 서비스 리스트를 다 확보를 해야죠. 시가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리스트를 다 확보하고 그 각각의 공공 서비스가 어떤 기관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어떤 거는 그냥 단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있겠죠. 어떤 거는 그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각각의 기관에 대한 당연한 교육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당연히 전달되고 교육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뭔가 기존의 형식상 뭔가 이렇게 교육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든지 서류가 미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될 때야만 그것이 어떤 서비스다, 지원이다, 보호다라는 것이 의미가 가질 수 있다. 사실 말은 쉬운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이주민 난민 관련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차별금지 평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서 막히는 부분들이 많고 모르기 때문에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진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한다라면 하나하나 공공근로가 됐건
국제사각지대가 됐건 아니면 무슨 창업지원이 됐건 하나하나 절차를 새로 정비하고 서류를 하나 정비하고 교육을 하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확산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 어떤 행정 혜택이라고 표현했을 때 당연하게도 전 두 가지 다 포함이 돼야 한다. 시 자체 고유의 어떤 업무와 중앙 차원에서 이제 위임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것이 물론 당연한 전제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중앙에서 위임될 업무조차도 그 서비스도 당연히 어떤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역시 또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국제인권 조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조항에 규정된 것이 이미 그 나라에서 당사국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는 어떤 권리나 이런 서비스들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것이고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고 이보다 더 하는 것은 대환영이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국내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을 다 포함해서 이런 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난민조례 이런 사실 부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조항 하나 집어넣는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국제인권법 쪽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실천하는 그런 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수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후에 됐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은 조례가 당장은 담지 못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보면 그 담당과가 정해지면 첫째 날 업무가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어떤 기관이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보장할 건지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적어도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실질적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판에 대해서 좀 주로 의원님이 발제문에 적어놓으신 시 어떤 그 문서가 있던데 거기서 나온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적어놨는데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민족 국가 조례 만들려고 하면 어떡하냐. 난민이랑 일반 그냥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랑 등치시키는 것은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가깝다는 생각이 있고요. 난민 집중 유입하면 어떡하냐. 난민법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 있었습니다. 난민법 만들면 막 중국에서 수천만 명 넘어오면 어떡하냐.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도 많은 절차상으로나 실체상의 문제가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한 20년 동안 국내에 난민 신청한 분이 20년 동안 다 합쳐가지고 한 10,000명이 좀 넘어요. 그게 그분들이 다 온다고 해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집중 유입이라고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확산하면서 더 골고루 정말 난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소외감 말씀하시면서 외국인 우선복지 이 표현은 정말 하시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우선복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과 동등하지만 기존의 법령이나 이런 것에 근거했을 때 좀 다 누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차별을 전제로 하지만 최대한 평등에 가깝게 하자라는 차원이지 기존 시민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하자라는 차원이 전혀 아닌데 우선적 복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편견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죠?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치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내국인 범죄율, 외국인 범죄율의 2배입니다. 좀 약간 이것도 옛날 통계여서 약간 바뀌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 범죄율, 외국인 범죄율의 2배고요. 난민의 범죄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율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김포시의 범죄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의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난민들이라고 오히려 평가하는 것이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에 대한 반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누가 조장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어떤 평등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과 언론의 문제가 큽니다. 아까 이제 범죄율도 말씀드렸지만 난리가 아니거든요.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면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데 범죄율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수가 증가되죠.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전국적으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정부나 언론에서 퍼뜨리고 있고 오히려 그 외국인의 반감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수용할 거냐가 아니라 외국인의 반감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저희가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생명경식분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조직과 예산,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결국 진정성과 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조직이 문제인데요. 사실 뭐 남이법 만들 때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도대체 그 구성되는 뭐 위원이란 위촉위원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그 위촉직 위원들을 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난민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조금 여기 풍부하다라고 얘기는 조금 미달이고요. 그래서 이 풍부한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담당하는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됐어요. 어차피 담당하시는 과나 직원분들이 그 발제문에 나왔던 서울시 문서에 나왔던 그 의견을 내신 분들이 될 가능성이 많을 텐데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정말 이해가 필요하고 서로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인력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산 부분 관련해서 물론 예산이 뭐 조례 아니나 법률에 다 예산이